남들을 괴롭히는 게 습관적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처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직 사람을 못 쳐다본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자연스럽지 않다,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어떤 시선공포나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기술이 부족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거보다는 친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지가 않은 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색한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거 역시도 이유가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본인 나름의 또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는 건데, 불편한 만한 인상과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렵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감정은 수치감, 모욕감, 무력감, 그리고 그런 아픈 상황을 마주할까봐 그게 또 두렵다,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그 감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항상 감정에는 생각이 동반되고 생각에는 감정이 동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내 모습이라는 거는 내가 편안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에 휩싸여 있는 그 상태죠.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도 지하철에 앉아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지만 대인관계 관련된, 시선공포 관련된 회피성 성향이든 사회불안이든 다룰 때마다 자주 얘기 드렸는데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든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든 자존감이 낮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든,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느낌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수롭지 않은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고 굉장히 힘든 거다. 근데 나만 이런 건 줄 알아서 더 힘든 분들도 있고,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표현해 봤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더 자괴감이 드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창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이 됩니다.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독서실을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일을 해도 요즘에는 재택근무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인 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힘든 상황을 더 회피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거나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자연스럽고 편하지 않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긴장된다는 말이거든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감정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견뎌보거나 딴 생각을 일부러 막 해보거나 다른 데 집중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느라고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결국에는 이런 현상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상, 일이든 학업이든 가족 관계든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지장이 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또 번아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심하면은 이제 우울증처럼 내 마음 에너지가 확 떨어져서 무기력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신 이 부분은 절대로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그냥 단순하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선은 내가 편하지 않은 것도 힘든데 또 이중고가 항상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다라는 거를 눈치챌까봐 우려돼요. 여기서는 질문으로 주셨죠.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건데, 항상 내 마음을 헤아릴 때 도움되는 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질문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질문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으로 좀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역시도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내 마음에 드는 생각 표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파로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돼서 내 일상의 지장이 크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더니, 역시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거는 꿈도 못 꾼다, 생각만 해도 기가 빠진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느낌이고, 특히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라는 거,
학교라는 그 교육기관이라는 것도 그 이유가 또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코로나 때 오히려 조금 더 편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 역시 본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면의 마음이 큽니다. 이대로 끝까지 종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된 게 대면이 너무 힘든 분들한테는 오히려 득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 내 표정, 내 상태를 상대방한테 드러내게 되는 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들통나는 그 느낌이 우려되는 게 이중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 시대가 조금은 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분들도 마스크 쓰고, 상담한 지가 벌써 작년 2월 초부터 저는 그렇게 했는데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거죠.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게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특히 이런 사회 불안,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마주하거나 다대일로 마주하거나 이런 대면에 대한 불안, 공포, 관련된 복잡한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긴장을 애써 견디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조차도 좀 더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내 표정이 상대방한테 드러나는 게 눈밖에 없으니까, 입모양과 관련된 표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 개인 상담도 많이 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엄마들 역시도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역시도 별로 모임이 없어지고, 공식 모임은 아예 없어지고 비공식 모임도 가급적 줄어드는 방식이 된 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한테는 또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더 어색해진다는 게 문제죠. 견딘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더니 김창모님이 맞다, 견디는 걸 제일 많이 했다, 그럴수록 악순환만 되고 원활하지 않은 인간관계만이 지속됐다 하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스크 얘기 제가 잠깐 드렸더니 공감을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네요. 눈만 나와서 좋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보통 모자 얘기도 하셨는데, 대면이 좀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모자를 또 많이 선호하세요. 창이 큰 모자 쓰면은 눈이 좀 가려지니까. 근데 마스크랑 같이 쓰면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서 좋다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하쿠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표정을 읽지 못하는 게 좀 그렇다 사실. 상담하는 상담가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담자분이 좀 더 편안하게 본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담자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 변화를 또 캐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게 또 사실인데, 그게 눈밖에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는 대인관계, 또 온라인으로 하는 대인관계에서 미묘한 그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거기서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김창범님께 질문 드린 거를 쭉 얘기하셨네요. 질문 드린 게 뭐였냐면, 그런 순간에 드는 생각과 마음, 이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건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를 여쭤본 거죠. 항상 본인의 그 추측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로 나를 바라보고 그들끼리 주고받을 것 같고 비웃고 욕할 것 같다. 실제로 들었었다라는 확신도 마음에 잠재한다. 내가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 이게 이제 정말 굳어진 믿음이고 100%의 확신이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면은 망상에 가까운 거고, 피해 망상 쪽인 거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피해의식이고, 이 어딘가에 있는 현상인데 정말 많이 동반이 되죠. 그게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내일 백신 맞는 날인데도 거기 맞으러 가서 고등학교 동창이나 옛날에 알던 또래들이 끼리끼리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비웃고, 저는 무력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상황을 마주할까봐 겁이 나고 힘이 든다, 두렵다. 그쵸? 자모님은 예전에 질문 주신 것도 그렇고 여기서 사연 주신 분들 다룰 때 본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학폭 경험이 있고 그때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미리 그게 걱정되는 거죠. 실제로 학폭이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힘든 이유, 이런 여파 때문이죠. 그때 그 과정으로 끝나도 물론 힘든 건데, 나중에 성인 된 이후로도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까봐,
동네만 가도, 그 학교 근처만 가도, 또는 비슷한 교복을 입은 사람, 또는 심지어 나보다 이제 한참 어린 고등학생들만 봐도 내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그 사람이랑 별개의 사람이고 전혀 나를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리로는 생각해도 감정이 훨씬 더 빨라가지고,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반사적으로 그렇게 겁나고 무력감 느끼고 두렵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이런 건데, 현상도 현상이지만 또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그 내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신 건데,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 뭐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라는 게 단어만 보면은 대략 예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라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 그 느낌과 관련된 경험이 또 있으실 텐데, 그거를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해 주시면은 이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라는 게 어떤 뉘앙스의 이미지로 본인이 떠올라지는 건지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폭이나 트라우마 관련된 경험들은 내가 묻어뒀다가 좀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고, 그 직후에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온라인이고 또 다른 분들도 보고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를 조절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쓰신 게 있어서 읽어보면은, 특히 어색하다, 어설프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수치감과 모욕감,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 어설프다, 어색하다. 그때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는 느낌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부숴버리고 싶죠. 화나고 부숴버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인 감정과 생각 그쪽 방향인 거고, 그 이면에는 내 존재가 부정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만큼 수치스럽고 모욕감, 무력감인 거고, 그런 감정을 주는 구체적인 그 상황은 어색하다, 어설프다라는 말을 들을 때라고 독한하셨어요. 아마도 아까 표현하신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라는 게 관련되는 것 같죠. 어색하다, 어설프다, 하찮다, 우습다. 이런 단어와 연관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좀 표현해 주시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본인한테 경험되셨는지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폭 얘기를 이제 하니까, 학폭 피해자들 눈 못 마주치는 현상 너무 심하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죠. 이슈가 된 지가 오래고 너무너무 이 여파가 크고, 또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많이 더 생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김창범님 우선 공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아들이 힘든 거를 얘기하신 김주월님에 대해서 아들 힘들어하는 걸 아는 부모님이시네요 그래도 라고 해주신 거 역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거를, 아들 힘든 걸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서, 모르는 이유는 아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걱정이 너무 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수롭지 않아 하는 반응, 심지어는 그 자식을 탓하는 반응,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그렇게 하냐라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반응해버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상처받고 다음부터는 더 말을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평상시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소한 일에 과한 반응을 또 보였던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못하죠. 학교 가서 뒤집어 놓을까봐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훅해서 학교 찾아가서 뒤집어 놓는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했던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제대로 알려져야 되고, 부모님들도 교육받을 필요가 있고, 당사자도 교육받아야 되고, 학생 모두 교육받아야 되죠. 근데 교육은 또 안 들으면 그만이라서, 아무리 교육해도 당사자들은 또 교육을 안 듣죠. 가해자들은.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이슈가 종종 되잖아요. 크게 갑자기 유명해진 분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가해 행동들이 뒤늦게 밝혀져서 쉽게 말하면 발목 잡히는 인과응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청소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를 아무리 교육해봤자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접근보다는 가해자 자신한테 얼마나 그게 손해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알려줘야 돼요. 요즘 이슈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범님이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호박씨가 까이고
비웃음받고 비난받으며 우습게 생각하고 약해 보여서 아무 대응도 못할 것 같은 이미지. 겁을 먹고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작아지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2 때부터 애들이 저의 행동과 말, 표현 등을 보고 어색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 행동하는 거 고쳐라 이런 말들을 남발했고, 일진 중에 한 명이 저를 보고 저의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면서 놀림을 유발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까 특히 어색하고 어설프다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하찮고 우스운 이미지가 힘든 거고, 대학 가서도 같은 동기 형님과 같이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색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말을 했다. 내가 두 귀로 듣는 내 눈앞에서 함부로 대했다, 막말을 했다, 머리도 짧게 하고 너는 어색해서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하를 했네요. 대놓고. 대학교를 잘못 갔나 싶었을 정도로 대학을 간 거 자체가 후회되고 시간 낭비였다.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하면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였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중2 때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싸대기를 한 대 맞고 입술이 터지고 하루가 시작됐다. 학폭이죠. 이런 학폭이나 다 같이 나를 비하하는 그런 괴롭히는 왕따 이런 느낌으로 중2 때부터 또 고2 때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경험을 하셨고, 대학교도 마찬가지 그러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으시는 거. 제 기억으로는 30대 중반 정도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또 직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특히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꿈도 못 꾼다는 게 이해가 되죠. 연상이 당연히 되니까. 건물만 봐도 연상이 돼요. 같은 건물이 아니어도 연상이 됩니다. 저는 뭐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원 같은 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권도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는 태권도장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운동시설 자체를 못 가요. 전혀 상관없는 운동, 체육관에도. 학폭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차후에 처벌받을 수 있는. 네, 제도적으로 정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게 마련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신데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제도는 또 제도대로 가야 되고 그 문화도 문화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개개인도 중요합니다. 가해자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피해자도 또 중요하고, 피해자들은 보통 이게 또 반복되죠. 김참모님도 중, 고, 대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피해자를 교육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거부를 하고 뭐 신고를 하고 이런 교육을 아무리 해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막상 딱 그 현장에서 딱 그 시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내가 특히 힘들어하는 그 단어를 써서 괴롭히는 그 장면 또는 그 비스무리한 분위기가 되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머리를 줄줄줄 매뉴얼을 외운다 한들 그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런 감정적인 상처를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참모님도 상담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또 많이 하시면 상담하는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굉장히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담가가 하는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뉘앙스에서 전혀 상담자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미묘한 단어들에 많이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도 나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담가에 대한 그 신뢰감을 쌓는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면이 있어서 그만큼 더 어렵죠. 하지만 그 방향을 꼭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표현하고 말해도 무시당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니까 뭔가 말을 하고 표현해도 앞으로는 거절될 것 같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절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찮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표현 드린 거랑 비슷하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저라는 사람을 보고 개돼지 땡땡난 버러지 죄하듯 쳐다보고 저를 비웃었다. 예. 그리고 이제 학폭 경험을 하다 보면은 선생이나 이 시스템에 대한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죠. 선생들은 지들 뭐가지 날아갈까봐 표현하고 말을 해봤자 도움이 안 될 조언과 적극적인 대응 못하고 어설프게 그들을 불러서 뭐라 하니까 나는 또 찢겨지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하고 또 그때 한 15년, 20년 전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서 그때는 정말 이런 대응들이 너무 미흡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특히 많이 그랬었죠. 지금도 과도기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외롭고 의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런 경험들을
또 털어놓으셨을 때의 반응도 기대에는 못 미쳤을 수 있죠. 루노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김창범님의 요 어떻게 보면 짧은 질문 안에 있는 그런 힘들었던 경험들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학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수민님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래의 선생님처럼 간호사 의료진이 될 입장으로서 낮은 처우 개선, 3교대와 높은 중증도에 비해서 박봉, 80%의 요금 먹고 들어가는 의료진도 심하면 뺨 맞고 감정노동과 태움 등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터져서 미래의 불안감이 크다.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직종들이 결국에는 조직이고 진짜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닌 한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작업하는 예술 쪽이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또 모임이나 그룹들이 있고 내 재능을 조금 더 펼치거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는 게 대인관계라서 당연히 가해자 탓이고 가해자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하지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신 건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에서 자기 주장도 잘했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고 어떻게 보면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집에서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고 안정감을 경험했고 그러다가 정말 운이 없게도 쉽게 말해서 찍혀서 학폭의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나도 기억은 잘 못하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본격적으로 학폭을 당하기 전부터도 내 마음은 좀 위축되어 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때 내 주장을 떳떳하게 하기 힘들었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경험들을 그 전부터도 집에서든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다른 교우와 관계에서든 했던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창범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다 기억해서 다 여기다 털어놓으실 필요는 없지만 아마 중학교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거나 기억은 나지만 지금 수위 조절하실 수도 있죠. 보통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시작인 것 같아요. 내 탓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한 패턴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일진들이라고 부르는 남들을 괴롭히는 그게 습관적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처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무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의 이유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때 받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후로 받았던 트라우마 경험들을 다시 공감받는 속에서 재경험하고 힘들지만 그 감정을 털어내고 표현하고 또 공감받고 이런 과정이 우선은 필요하고 그게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도 집단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은 김창범님이 여기서 또 다른 비슷한 다양하게 힘든 감정을 경험하셨던 분들을 공감해 주셨으니까 그것처럼 또 다른 분들도 공감해 주는 게 있는 거고 저도 그러는 거고 이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1대1의 그런 과정을 예전에 이제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더 어렸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던 자연스럽지 못했던 편안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게 패턴들이 있었다면 그것들까지도 다시 재구성하는 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30대 중반이 어떻게 보면은 학폭으로부터는 오래된 기간이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좌절은 되시겠지만 체념 쪽으로는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십 요 라이브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고 본인의 힘든 얘기도 꾸준히 표현하시고 계속 또 꾸준히 올려주시는 그 노력이 많이 있으신 게 절대로 체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아지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응원드리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